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다음 주쯤 2차 북미 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미 회담 세부 조율을 위해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談判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빅딜을 언급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도 구지역이 최종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구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가축시장을 3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적 구속 이후 민주당은 사법적폐 부당한 판결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어서 전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추위가 풀리겠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세부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상도 다음 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합의했다며 다음 주 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Yes, I do.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그 장소를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력하게 거론되어 베트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Going to a certain location. I think most of you know where the location is. I don't think it's any great secret, but we'll be announcing the location and the date, the exact date. It'll be the end of February.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준비 실무회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일 서울을 방문해 남북과 연쇄 회동을 갖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북측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진전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새로운 상대역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 대사와 판문점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세부 계획을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최선의 투자 방법을 찾겠다는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매듭 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협상을 위해서 3월 1일로 정해진 시한도 연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의 고위급 협상 이틀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빅딜을 언급했습니다. 부분 합의가 아닌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잠깐 연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into everything. This isn't going to be a small deal with China. This is either going to be a very big deal or it's going to be a deal that we'll just postpone for a little while. 무엇을 연기한다는 건지 명백히 밝히진 않았지만 3월 1일로 돼 있는 관세 추가 인상 시한을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큰 틀의 합의는 결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probably the final deal will be made, if it's made, will be made between myself and President Xi. But we're certainly talking about theft. We're talking about every aspect of trade.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조만간 내 친구 시 주석과 만나 합의할 때까지 최종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 말 중국 하이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시 주석이 보낸 정상회담 제의 신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전쟁을 멈추고 90일간 협상을 갖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해법을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에 의지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막대한 규모의 첨예한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경기도 안성 농가 두 곳에 이어서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안성 주변에 집중됐던 방역당국의 방어망이 뚫리면서 설을 앞두고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입니다. 이 농가에서 키우던 한우 11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침, 흘린 등과 같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이 검사한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경기도 이해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례입니다. 이 농장은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금감면 젖소 농장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 농장의 소 11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하기로 하고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2개 농장의 소 38마리도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이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안쪽에는 차량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할 초소를 설치합니다. 4세대가 이 도로 주변을 다 봉쇄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전 도로, 진입도로들 다 하고 있어요, 소독은.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이 농가에 공수 의사를 보내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 농가의 경우 아직 재접종 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 농가가 안성 지역의 구제역 간역 농가 2곳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현재까지 안성 발생 농가하고 우리 도의 발생 농가의 역학관계는 지금 없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을 벗어나 충북 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축시장도 3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첫 발생지인 경기도 안성시 금강면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첫 발생 후 사흘 만인데 구제역이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 지역으로 확산했을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자 긴급 가축 방역 심의회의를 소집해 전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우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하는 등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설 명절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 구제역 전파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명절 연휴 시작 전에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되시면 차량 소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사료 차량, 지휘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금지됩니다. 대신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 등에 일제히 소독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이 기간에 시장 내 외부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 방역하게 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지사를 접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지사는 하루빨리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또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1심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됐던 전력 등을 거론하며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여당은 연일 사법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율사 출신 인사들로 대책위를 꾸린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현직에 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판사 탄핵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강경하게 나서는 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이 상당수이고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도 보수 성향 판사도 적지 않아 향후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완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를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살려라! 청와대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사실상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직접 답해야 하고 과거 검경의 부실 수사와 드루킹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봐주기 부실 수사를 넘어서 수사를 방해한 서울경찰청장, 누가 이들을 움직였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과 관련한 앙금이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며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판결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의 불참으로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불투명했던 2월 국회 역시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야권이 김 지사 이슈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위에 올리기 위해 대여 총공세에 나서면서 당분간 전국은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상당 부분 믿을만하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황 증거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공모 회원들의 말을 상당히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론 네이버 접속 기록 등의 정황 증거가 사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만났을 때 경공모 휴대전화 아이디로 네이버 댓글 공감 클릭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네이버 접속 기록은 진술 조사가 이뤄진 뒤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기록과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론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비밀 대화방도 있습니다.
이 대화방 속 메시지는 판결문 전반에 등장할 정도로 재판부가 김 지사의 혐의를 따져보는 주요한 잣대로 쓰였습니다. 드루킹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경쟁자인 이재명이나 안철수 후보 관련 정보 보고와 함께 8만여 건에 이르는 댓글 작업 사항을 지속해서 김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김 지사 역시 드루킹에게 10번 넘게 기사를 보냈는데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정보 보고 등 민감한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며 댓글 조작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봤습니다. 또 댓글 조작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뒤 대화방을 삭제한 것과 함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조로 변한 드루킹의 태도에도 김 지사 측이 면담 일정을 앞당겨 잡은 것 등을 수상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드루킹의 보고서는 문 후보의 연설문에 반영됐고 김 지사가 비판받을 땐 드루킹이 사과문을 미리 보는 등 판결문엔 서로를 꼼꼼히 챙긴 정황이 담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2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죠.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느냐가 오늘 유무죄 판단에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은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 끝났는데 심경 한마디 있으면 안 되죠?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위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한다고 봤지만 범행의 위력이 사용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냐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이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투운동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이윤택 전 감독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일본의 공식 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김 할머니의 연결식을 엽니다. 정의연 윤미향 대표 등은 연결식에 앞서 오전 8시 반쯤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 대사관으로 추모 행진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가 깨끗하겠지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은 얼마나 춥나요? 네, 이번에 첫날부터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위는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15.1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파주 영하 13.7도, 부산 영하 4.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부산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낮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추석 당일인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서울 당일인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연휴 첫날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새벽에 문을 닫는 편의점을 골라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입문을 깨고 금고를 떼 나가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의 출입문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쓴 절도범들이 곧바로 뛰어들어와 계산대의 금고를 통째로 뜯어냅니다. 편의점을 빠져나간 이들은 인근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단 4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에도 서울 관악구 편의점이 똑같은 방식으로 털렸습니다. 두 곳 모두 새벽에 문을 닫는 편의점입니다. 범인은 16살 박모군과 이모군 등 5명으로 2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는 물건을 훔치는 등 역할도 분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박모군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찬 상가 건물에서 소방관의 도움으로 산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속속 빠져나옵니다. 3층 화장실에서 시작된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4, 5층에 있던 17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건물 7층의 문서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서고에 있던 일부 서류가 불타고 비품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설 연휴 이후에 손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우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를 설 연휴 이후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손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지난 10일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 대표를 폭행 사건의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중의 관심은 엉뚱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접촉사고를 냈는데 당시 동승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손 대표와 김 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전은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나서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27일 손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며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손 대표는 통화에서 견인차 기사에게 동승자를 받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을 봤다고 답하자 손 대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승자 문제에 대해 경찰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미국 출장 당시 현지 가이드에게 강요해서 무용수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이른바 스트릿바에 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을 20년 이상 경력의 미국 현지 가이드라고 소개한 데니얼 조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난 2016년 가을 무렵 뉴욕을 방문한 경북 지역의 시의원이 미국 여자들이 나오는 스트릿바에 가자고 굉장히 강요했고 스트릿바에선 직접 무용수들에게 $1씩 팁을 주라고 주도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 영주 문경 예천 지역구인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가이드에게 주점을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스트릿바를 가자고 하거나 실제로 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공개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지만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의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 관련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서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김 의원의 딸은 공채를 통해 최종 합격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에서 광주시의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하며 어느 지역이든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관심을 보인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참석은 두 차례 무산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참석이 취소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가장 아쉬워했던 일로 광주형 일자리 타결 불발을 꼽기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국내 생산 라인 증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노사 간에 더 이렇게 조금 머리를 맞대고 지혜들을 모아주기를 바라고.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의 모델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체의 성공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그 밖에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류가 불발된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정부가 노동 3권 제한을 허용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철강이나 조선 같은 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발목이 잡힌 지역에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고용 창출의 돌파구가 되기를 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과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5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협약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적 차량 생산 대수 35만 대, 평균 연봉 3,500만 원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불법이며 이를 묵인한 한국노총은 반노동적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총파업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꼽히는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에 수사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까지 돌려보면서 증거인멸에 활용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불법 성범죄 영상을 공유해 이익을 챙겨온 웹하드 업체와 기술업체들의 모임,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찰의 단속에 맞서 웹하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19곳이 모여 만든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수개월간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회원사에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수사 정보가 담긴 압수수색 영장 사본까지 공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업체는 음란물 18만 건과 업로드용 아이디 96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불법 소지가 있는 핵심 증거를 미리 없애버린 겁니다. 그 영장을 보면 장차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이 나와 있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장을 보고 그 특정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협회 측은 오히려 경찰의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전파한 건 현황 공유 차원이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영장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협회장 김모 씨 등 5명을 증거인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찰이 S-오일의 오스만 알감디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여성이 지난달 용산구의 호텔에서 알감디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해서 조사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알감디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전 병원장 강모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도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절제 수술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규제 권한을 이용해서 대기업의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 현직 간부들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신 조직 차원에서 취업 자리를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선고받았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외부 인사 출신인 노델의 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바뀝니다. 세계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유력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8년 대우그룹이 옥포조선소를 인수해 설립한 대우조선공업. 하지만 2000년 대우그룹의 해체로 독립했고 이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업황 악화와 매각무산, 분식회계 사태 등을 겪으면서도 세계 2위 자리를 지켜온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는 민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격인 조선통합법인을 만든 뒤 산업은행이 법인으로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넘기는 형태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수평관계로 통합법인의 자회사가 됩니다. 대신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대우조선에 최대 2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빅3 체제하의 과당 경쟁,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빅2 체제로의 조선산업 재편 추진 병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향을 물어보고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산업은행은 자금 투입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부은 공적 자금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조선업의 지각 변동도 이어지게 됩니다.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지는 만큼 점유율 20%가 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만 인력 구조 조정 등의 우려로 두 회사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더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은 인수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잠시 후인 오전 8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23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오늘 결정이 주목됩니다. 홈플러스 노사가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와 2019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종교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승리가 사건 당일 새벽 3시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은 새벽 6시가 넘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리가 최근 클럽 이사를 사임한 것은 오는 3, 4월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기 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입니다. 설 연휴에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6일까지 하루 평균 12,000여 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며 관련 정보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YTN이 어제 보도해드린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의 폭언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감독님은 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를 그만둘 각오가 아니면 부당함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고교 여자 축구부원들이 머물렀던 합숙소입니다. 굳게 잠긴 문틈으로 사감실 3글자가 뚜렷합니다. 선수 기용은 물론 훈련과 생활지도까지 전권을 쥔 감독은 왕과 같았습니다. 숙소에서 감독님이 거의 왕이어가지고 왕처럼 다 대해서 감독님이 옆에 있으면 그냥 눈치 보게 되고 뭘 하든 눈치 보고 막 이제 욕먹기 싫어서. 열악한 인프라도 갑질을 부추겼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고교 여자축구부는 겨우 17곳에 불과합니다. 축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감독에게 항명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급기야 한 학생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6명 정도 그냥 축구 그만두자고 이것만 했어요. 그냥 못 덤비니까. 애들 다 뛰기 지금 나가서 뛰기 전에 대답 빨리 하라고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A 감독은 지난해 8월 갑자기 팀을 떠났습니다. 전국 대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발 이것만 좀 운영해달라. 뛰지를 않고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타격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렇게만 해달라 그랬는데도 본인이 사표를 냈고요. 2019년부터는 지원금이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1, 2학년은 전학을 선택했고 감독 눈밖에 난 3학년생들은 9명으로 겨우 팀을 꾸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실수하면 막 뭐라 하고 욕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회 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실력 발휘해보고 그렇게 끝내고 싶었어요. 결국 축구부는 해체됐고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감독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일부 갑질과 가혹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는 몰랐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몰랐고 저는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 못지않게 근데 내 방식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기자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폭행과 공갈, 학대 혐의로 A 감독을 경찰에 고소한 선수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도 신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A 감독의 제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제2의 삶을 꿈꾸면서 전역했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변신해서 패럴림픽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하지만 군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며 부상을 극복해 나갔고 장애인 국가대표 조종 선수로 나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조종 10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투혼까지 발휘했습니다. 시련을 뛰어넘은 하 중사는 결국 패럴림픽 금메달이라는 더 큰 도전을 위해 고심 끝에 4년여 동안 몸담았던 군인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이겨내게 되면은 이제 남들은 저를 보고도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최대한 안 쓰러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 중사의 전역식에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당시 같이 작전에 나섰던 동료 7명도 함께했습니다. 당시 쓰러진 하 중사를 구하러 간 김정원 중사도 한쪽 다리를 잃는 등 위급 상황에서도 동료애로 빛났던 이들의 모습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역하지만 인생은 계속 연장이기 때문에 나가서라도 그 고통을 이긴 것처럼 이번 올림픽 참가해서 꼭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또 현 부대를 또 우리 군을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 보고 이렇게 견디게 되고, 아들은 또 이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아들은 그 힘으로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 중사의 전역식에는 수색대대 장병 150명이 참가해 하 중사의 제2의 인생을 축하했습니다. 하 중사는 내년 도쿄 패럴림픽과 2024년 프랑스 패럴림픽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며 금메달을 꼭 목에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강사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은 됐는데 대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강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의 고용에 따른 신분 불안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임용 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당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이 강사 대신에 겸임과 초빙 교원을 늘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겸임 교원은 현장 실무 경험이 필요한 교과, 초빙 교원은 특수한 교과만 맞도록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는 교원 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학 중 임금은 한 학기에 2주치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시행령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방학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이다. 금액에 대해서는 임용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을 교육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은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해 제외됐습니다. 비정규직 교수 노조는 일부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임이나 기타 교원에게 강의를 더 배정하고 강사 강의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확보된 추가 예산이 288억 원으로 절대 부족해 대학들이 실제 시행령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강사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설 선물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과거 최고의 선물로 이름을 날렸던 인삼이 최근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농민과 판매 상인들의 하소연 이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삼, 즉 말리지 않은 인삼의 80%가 거래되는 금산국제수삼센터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창 분벼야 할 시기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예년만 못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청탁 금지법 등으로 선물용 인삼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도 하락해 생산 농민과 판매 상인 모두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명절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이게 그냥 좀씩 이렇게 정으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인삼 가격에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갈수록 주는 추세입니다. 최근 전국 인삼 재배 면적은 10년 전 19,000헥타르를 정점으로 볼 때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인삼.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기 침체에다 외국 인삼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기에 놓인 국내 인삼 산업. 인삼의 명품화, 세계화를 통한 인삼 산업의 재도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출근과 업무, 야근과 퇴근, 직장인들에겐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부당 해고를 당한 KTX 승무원 김승아 씨에게 출근이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긴 터널을 지나 되찾은 일상,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코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 해고된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합니다. 지난 2006년 5월 해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임명장 받았는데 그 종이 한 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 종이 한 장 받겠다고 그 오랜 세월을 힘들게 고생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드디어 받아냈다라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것도 있었고, 첫 출근하는 날 좀 다들 긴장해서 막 30분 일찍 도착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배회하고,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더 한 두세 배 더 일해서 우리가 정말 실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12년 동안의 싸움이 정말 부당해고 그리고 취업 사기에서 맞서서 이제 겨우 돌아왔고 이제 한 걸음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직을 한 게 일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라 제2의 KTX 해고 승무원 사태, 또 제2의 쌍용차 해고자 사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송이나 강릉 사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은 여전히 안전 담당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안전 담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영무원으로서의 환경에 집중해서 일을 배우고는 있지만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안전을 담당하는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일 간 군사 갈등은 아직 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국방분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국회의원이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한국은 도둑이라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분야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마모토 도모히로 국방부회장이 어제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국방부회와 안보조사회의 합동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에 대해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모토 국방부회장은 레이드 갈등과 관련해 한국은 일본의 불상을 훔쳐서 돌려주지 않았다며 거짓말쟁이는 도둑의 시작이 아니라 도둑이 단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원래 도둑이라는 의미의 폭언입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깎아내릴 뿐이라며 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이라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야마모토 국방부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자민당의 긴급 당 국방부회와 안보조사회 합동회의에서도 한국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마모토 국방부회장은 중의원 4선 의원으로 방위 부대신과 내각부 부대신 등을 거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즉 AI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특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현지 시각 3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분야 특허 건수 1위는 미국 IBM으로 8,920건을 등록했고, 이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도시바, 우리나라의 삼성, 일본의 NEC가 2위부터 5위에 올랐습니다. 근래에 나온 자동차는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차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는 스마트키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이 스마트키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신종 차량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가정집 주차장에서 찍힌 CCTV 화면입니다. 今アンテナ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ちょうどここに玄関があるんですけど 가방을 앞으로 메고 현관으로 다가서는 한 남성. 끈 같은 뭔가를 양손에 펼쳐들고 연신 현관 가까이 대봅니다. 그러자 주차장 안쪽에 있는 집주인의 고급 승용차에서 라이트가 켜졌다 꺼집니다. 10초도 안 돼 잠금 장치가 해제된 겁니다. 승용차를 훔칠 목적으로 보이지만 뭔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수상한 남성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처럼 스마트키가 장착된 승용차의 잠금 장치를 순식간에 해제한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신종 사건이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스마트키 시스템은 반경 1m 안에 키를 가진 운전자가 있어야 차와 스마트키가 미세한 전파를 서로 인식해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1m보다 멀리 떨어진 스마트키와 자동차 사이에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 미세한 전파를 증폭시킨 뒤 서로를 인식하게 만들어 잠금 장치를 풀고 차를 훔쳐가는 겁니다. 범인들이 중간에서 증폭 장치로 전파를 연결해 문을 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릴레이 공격으로 불립니다. 이 남성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릴레이 공격을 당해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野良猫に餌をあげてたらあそこに駐車場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から勢いよく車が2台出ていったんで、1台が僕の車に似てた. 전문가들은 릴레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보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외부의 다른 전파를 스마트키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어느덧 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철원 기온이 영하 15.1도, 서울 영하 7.4도, 대구도 영하 4.4도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3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 6도, 청주와 안동, 울릉도와 독도, 무안이 5도, 부산, 울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지만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울릉도와 독도 지역, 제주 산간 등 섬 지역에 최고 3cm의 눈이 온 뒤에 그치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보통 수준 보이다가 밤부터 서쪽 지역에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 호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밤부터 일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높아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 점점 추워집니다. 설날 당일엔 아침에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